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을 보라는 말에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만났을 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맨이었는데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답니다. 결혼을 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들 하시는데 남편은 딱히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출장이 잦은 편이기는 했지만 되도록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아이만 둘이었는데요. 하나는 피아노를, 하나는 바이올린을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악기라도 하나 다룰 줄 알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했죠. 남편은 아이들의 발표회나 대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자신이 잘할 때 부모님이 자신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많이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아빠가 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도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가끔은 꽃을 선물하기도 했고 기념일이 아닌데 선물을 주기도 했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제게 좋은 추억을 주고 싶다는 남편의 달콤한 말이 저는 정말이지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에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연락이 자주 끊어진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출장을 가면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불안하기도 했고 왜 연락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남편이 늦게라도 꼭 전화가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일하는 중에는 전화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게 이해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이 일하는 중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멋지고 다정한 남편이 저를 서운하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둘째를 낳을 때였죠. 첫째를 낳을 때 너무 힘들었던 저는 둘째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출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정일보다는 다소 빠른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했죠. 남편은 그날 병원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도 없었답니다. 시댁 어른들도 당황하시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속상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현이 엄마야, 너는 연락받은 거 없어? 아니 애 아빠라는 사람이 왜 아직 코빼기도 보이질 않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네요. 분명 수술하는 날도 알고 있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연락 자체가 전혀 되질 않아요. 회사에도 출산휴가 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피치 못할 일이 있겠지. 뭐가 좋다고 오겠어. 또 딸인데. 시아버지께서는 걱정하는 시어머니나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에 순간 어안이 벙벙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며 소리를 높이셨죠. 시아버지께서 고리타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아들 타령을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럴 수 있다 했다만 둘째도 딸이라니? 에이,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어디서 술이나 마시고 있겠지. 그놈이 아들을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요즘 딸이니 아들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런 시답지 않은 소리 할 거면 나가서 전화나 다시 해봐요.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현이 엄마야, 늙은이 죽책 떤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렴. 늙어서 노망이라도 났나 보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를 서둘러 밖으로 내보내시고는 제게 미안하다며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 시아버지의 말씀처럼 남편이 서운해서 그런가 하는 말도 되지 않은 생각까지 했죠. 남편이 나타난 것은 산후조리원으로 옮기고 나서였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편이 들어오는데
화가 난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미안하다고 연거푸 사과했지만 저는 남편의 목소리를 1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퍼붓는 화에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고 난 제가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고 있자 남편은 그런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며 연락이 두절되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정말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잖아. 외동이라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곁을 떠나기가 힘들었어. 진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이 한 번 없을 수가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잖아. 정말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진짜 정신이 없었다니까? 전화는커녕 문자도 보낼 시간이 없었어. 진짜 미안해. 당신 혼자서 고생하게 둬서 너무 미안해. 우리 공주님 태어나는 모습 꼭 봤어야 하는데 자리 못 지켜서 미안해.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의 우유부단한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숨만 내쉬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제가 조금 풀렸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제게 둘째를 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아이도 보고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지금 화가 났는데 어떻게 아이 먼저 챙겨볼 수 있겠느냐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이를 보고 와서는 아이가 저를 닮아 예쁘다고 했죠. 저는 너스레를 떼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결국에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출장이 좀 더 잦아졌죠. 그리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하는 모습으로 아이들과 놀아주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괜히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하나 남편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더라고요. 너무 피곤한데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히 이야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어들다 보니 남편이 모처럼 집에 있는 날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둘만 남게 되는 순간이 어색하다 싶을 정도가 되었죠. 이런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부부 사이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더 힘들 수 있으니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고 남편이 피곤해 보이면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주고 공감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하더군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다 알려줘야 하느냐고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 번도 저희가 보는 앞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교수이신 아버지께서는 늘 서재에 계셨고 화가이신 어머니께서도 화실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놀거나 여동생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좀 커서는 학원을 순례하듯이 다녔고요. 식탁은 밥 먹는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고 그것도 먼저 식사가 끝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분위기라 가족끼리 대화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 남편에게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 했죠. 저의 노력 덕분인지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제게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지만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최대한 집중하고 공감하려고 했으며 남편 역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죠. 당시 저는 선배의 미술학원에서 오전 취미반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반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온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하며 저희 사이는 결혼 초반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말 그대로 평화로운 분위기 그 자체였죠. 딱 하나 시아버지께서 아들 타령을 하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댁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던 저의 생활은 이사를 기점으로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희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원래는 아이들이 함께 방을 썼는데 크면서 집에서 연습할 때마다 서로 불편해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서재를 원했기 때문에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죠.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정신없이 바빴어요. 가지고 가는 것들만큼이나 새로 사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저것 많이 집에 두는 편은 아닌데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의 출장까지 겹치는 바람에 이사는 거진 혼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여보 미안해. 이번 주도 좀 늦게 마칠 것 같아.
멀리는 아니고 지방이라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텐데 자꾸 집을 비우네. 미안해. 일 때문이라는데 어쩔 수 없지. 지방 어디로 가는데? 춘천. 금방 일 마치고 올게. 이사 준비 당신 혼자서만 하는 것 같아서 면목이 없네.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 그것도 몰라주면 속상했을 텐데. 남편은 매번 자리를 비우는 것을 미안해하며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갑자기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며 어깨를 주물러주지 않나. 평일에 월차를 썼다고 하며 하루 동안 제가 할 일을 자신이 다 맡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죠. 그런 남편의 다정함에 저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못했어요. 이사를 마치고 아이들도 남편도 새 집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앞으로 연습할 때 신경 쓰일 일이 없다며 좋아했고, 남편은 서재를 가져보는 것이 자신의 로망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면서 무척이나 행복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그런 얼굴을 보며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게 생겼다고 하면서 한 달 정도 집에 올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출장이라고 해봤자 3일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한 달이나 자리를 비운다고 하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번 출장만 끝나면 앞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없을 거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승진을 하느냐고 했더니 미묘한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출장을 다녀온 남편은 평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꼭 누군가에게 쫓기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출장을 다녀온 사람의 얼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잠든 아이들을 한 번씩 꽉 껴안아주고는 제게 다녀와서는 잘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저를 으스러질 정도로 꼭 안아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한 저는 남편에게 출장 가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줄곧 아이들과 제 곁에 있어주겠다고 말을 속삭였죠. 그렇게 몇 달이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짓말처럼 남편은 더 이상 출장을 가지 않았어요. 주말은 늘 가족들과 보냈고 아이들이 원하는 캠핑도 다녀왔죠. 원래도 가정적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은 잔소리 많은 엄마보다 아빠가 100배, 1000배 좋다고 하며 저만 쏙 빼고 자기들끼리 데이트를 다녀올 정도로 아빠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성씨끼리 그래 편먹고 잘해봐라 하면서 토라진 척을 했고, 그럼 아이들도 남편이고 뻔히 보이는 연기에도 괜히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새 집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루는 제 또래의 여자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윗집으로 이사를 오는데 한동안 인테리어로 좀 시끄러울 것 같다고 하면서 미리 사과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죠. 요즘 이런 일로 주변에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저 역시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과자 세트를 가져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냥 보내기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권했죠. 차를 준비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많이 고칠 건 아니고 그냥 몇 군데 손볼 예정이라서요. 되도록 낮에 작업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려고 인사 다니는 중이에요. 요즘 이런 일로 인사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어서 솔직히 좀 놀라기는 했어요. 안 그래도 이웃집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할머니께서 이상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뭐하러 번거롭게 인사 다니냐고 하시던걸요? 저는 아파트에서 유명한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고 웃으며 말했죠. 츤데레 타입의 할머니라 잔소리도 많고 뭘 해드려도 호통이 먼저지만 그래도 사람들 잘 챙겨주고 아이들이 인사하면 꼭 말 한마디라도 좋게 말해주시는 분이라고 어려운 분이 아니라는 말을 전했어요. 윗집 여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앞으로 잘 지내야겠다고 하더군요. 이사는 언제 오세요?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래도 신학기 시작할 때는 맞추려고요. 인테리어 끝나는 대로 들어올 생각이에요. 이사 준비를 혼자 하세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던데. 저도 남편이 늘 일로 바빠서 혼자 이사 준비하고 가구 보러 다니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저랑 상황이 비슷하시네요. 저희 남편도 집에 자주 오질 못해서 모든 걸 저 혼자 준비해야 하거든요. 거실 가족 사진 보니까 딸만 둘이신데 애들이 다 엄마 닮아서 그런지 예쁘네요. 이야기를 나누던 윗집 여자는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참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뭔가 씁쓸함이 느껴지는 말투라 의아하긴 했지만 저는 괜한 착각이겠거니 하면서 웃어넘겼죠. 윗집 여자는 아이들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교를 이 근처로 올 것 같다고 하면서요. 나이를 물어보니 우리 둘째보다 한 학년 위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니는 학교가 가깝기도 하고 학생 수도 많은 편이 아니라 좋다고 했어요. 여느 엄마들이 그렇듯 아이들 이야기가 시작되니 이야기가 분수처럼 터지더라고요. 학원은 어디가 좋은지,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갔죠. 남편 차가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리자 윗집 여자는 이만 자신도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하며 윗집 여자를 배웅하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돌아왔죠. 저는 방금 윗집으로 이사 오는 집에 엄마가 인사를 하러 왔는데 못 만나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무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하며 요즘 누가 인사를 오냐고 이상해했죠. 나도 의외다 싶었는데 이야기 나눠보니까 엄청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 아들이 하나 있다는데 우리 둘째 또래더라. 또 교육열 불타는 당신 신나게 이야기했겠는데 엄마들은 모이면 다 그런 이야기뿐이라며? 나 정도면 심한 것도 아니야 여보. 우리 애들이야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해서 시키는 거고 선행이라고 해봤자 딱 1년만 시키잖아. 다른 집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윗집 엄마도 관심 많은지 학원 괜찮은 곳은 어디냐, 학교 분위기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오늘 처음 봤다면서 무슨 그런 얘기까지 했대. 당신 낯도 가리면서 용하네? 그러니까 이상하지. 근데 마치 오래 본 사람 같았다니까? 남편은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행운 아니겠냐며 앞으로 윗집 아랫집 잘 지내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좋은 이웃이 될 것 같다고 말했죠. 인테리어로 소란스럽던 것도 잠깐, 윗집 여자는 곧 이사 떡이라고 하며 선물 상자를 들고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도 함께였는데요. 저를 빤히 보더니 후다닥 인사도 없이 자신의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윗집 여자는 당황하면서 약하게 태어나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이 없다며 사과를 했죠. 저는 아이들이 낯선 어른을 봤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냐며 괜찮다고 했지만 윗집 여자는 무척이나 미안한 얼굴을 하며 연거푸 사과를 하더라고요. 큰애를 유산하고 나서 가진 아이라 그런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 보니 제가 엄하게 키우지 못했어요. 세상에 많이 아팠나 보네요.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두들 지나자마자 애가 과호흡이 와서 죽다 살았죠. 그래서 그런지 병실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그 시기만 되면 어김없이 열이 올라서 아직도 고생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만 되면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애들 둘도 자기 태어난 달만 되면 이상하게 시름시름 앓아서 저도 미치겠어요. 하필 둘 다 4월생이라 저희 집도 4월만 되면 긴장되는 게 걱정이 태산이죠. 거기다가 애 아빠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코빼기도 보이질 않다가 애가 숨 넘어간다고 하자 그제야 와서는 진짜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아이한테 미안하고 아이 아빠는 원망스럽고 그래요. 어쩜 아빠가 돼선 그럴 수가 있대요? 애가 아프다는데 일을 우선으로 두다니 진짜 너무했다. 윗집 여자는 자신의 편을 드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저는 얼굴에 뭐가 묻었느냐고 물었지만 윗집 여자는 자신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다고 말하며 얼버무렸죠.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애가 학원 갈 시간이라 챙겨줘야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말했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윗집과 정말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아들 있는 집과 딸 있는 집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다닐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밤만 되면 발을 쿵쿵 구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윗집이 너무 시끄러운 것 같다고 투덜거렸죠. 무슨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발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신고를 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자아이인데 좀 참아보자 싶었는데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다 보니 더 이상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쪼르르 윗집으로 달려가는 것도 아니다 싶었죠.
층간소음으로 칼부림도 난다는데 괜히 가서 언성 높이며 따져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관리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 집 둘째가 귀가 예민한 편이라 자기 전에 귀마개까지 하고 잘 정도인데 하루는 귀마개를 해도 소리가 울려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는 관리실에서 주의를 주실 것이라고 아이를 달랬지만 아이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가서 따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특히 저희 둘째는 애늙은이 같아서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엄마인 저도 이기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저는 어른들에게 맡기라고 겨우 달랬습니다. 이번에는 윗집으로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도 몇 번 대화를 나눠봤으니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을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지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메모지에 조금만 조심해달라는 말을 남겨두고 집으로 내려와야 했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메모가 붙은 다음부터는 소음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역시 대화가 안 통하는 집은 아니었다고 하며 안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윗집과의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가족끼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요. 집에 냄새가 남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저희는 일반적인 불판보다는 냄새를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그런 불판을 이용했답니다. 그렇게라도 최대한 냄새나 기름기가 남지 않게 해서 먹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관리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고기 굽는 냄새가 역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 말씀이세요? 네, 냄새가 지독하다고 항의 전화가 오네요. 환풍기는 돌리고 계시는 거죠? 기가 찬 저는 환풍기는 물론 불판 자체도 냄새를 잡아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문을 열어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곤란함이 역력한 말투로 아무래도 윗집으로 오신 분이 냄새에 예민하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순간 윗집이라는 말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윗집에서 항의가 들어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에 관리실 직원은 말실수를 했다는 듯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확신이 들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문을 다 열어두고 발코니에서 고기를 구웠던 것도 아니고 환풍기 다 돌리고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트집이래. 윗집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번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말이야. 이런 말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데 남편이 좀 예민한가? 그래도 고기 굽는다고 항의를 했다니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너무하지. 이건 그냥 억지야. 진짜 뭐하는 가족들인지. 내가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윗집 엄마하고는 괜찮았다며. 아니야. 괜히 당신 가서 일 키우지 말고 내가 내일 이야기 해볼게. 당장이라도 윗집으로 가서 따져 묻겠다는 남편을 말린 저는 다음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집에 있더라고요. 윗집 여자는 아직 집이 좀 어수선해서 손님을 맞을 수 없다고 하더니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집 밖이 낫겠다 싶어 단지 입구에 카페로 갔죠. 커피를 시키고 윗집 여자와 마주한 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한참을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있었죠. 윗집 여자가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왔느냐고 묻더군요. 잔뜩 굳은 얼굴을 하고 묻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던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저희가 고기 구워 먹는데 굽는 냄새가 역하다고 항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요. 저희는 환풍기도 틀고 불판도 냄새 잡아주는 걸로 했고 따로 문을 열고 구웠던 것도 아닌데 불편하실 정도였나 싶어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작 그런 얘기하려고 저 보자고 하셨어요? 윗집 여자는 제 질문에 한숨을 내쉬더니 다소 허탈한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저는 민원으로 넣으실 정도면 그만큼 불만이 있으셨기 때문 아니냐며 다시 물었습니다. 윗집 여자는 처음 만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말했어요. 마치 딴 사람이 와서 앉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수의 가구가 모여 사는 곳인데 그런 건 알아서 조심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기본 예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던가요.
벽지에 냄새 남으면 그쪽에서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해야 할 조치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지 않나요? 냄새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서로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도 될 문제 같은데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친 건 그쪽이죠. 층간소음이 어쩌고 하면서 집 앞에 메모까지 할 때는 언제고 자기들 일은 이해해달라니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뻔뻔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윗집 여자는 동네 분위기를 보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대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혀를 찼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다고 조심해달라고 했던 것이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말까지 듣고 있자니 그대로 좋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대기야말로 12시가 넘은 시간에 무슨 춤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발을 구르던데 저희도 어느 정도면 참았죠. 아들 키우는 집은 좀 다르다고 해서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낮 시간이면 저희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 어느 집이든 조심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생 애가 발 좀 굴렀다고 해봤자 얼마나 울린다고. 그럼 집에서 애를 묶어놓게 키울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까 보니까 집에서 슬리퍼도 안 신고 다니시던데 아랫집에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셨어야죠. 무작정 어린애가 있으니까 참으라고 하시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네요. 윗집 여자와의 대화는 점점 과열되었어요. 카페에서 한가롭게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열을 올리며 대화하는 두 여자의 모습은 어디서 봐도 눈에 띌 정도였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조근조근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윗집 여자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웃 간의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집만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저희 집만 배려하라고 하시는데요?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몰상식해도 정도가 있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갑자기 커진 윗집 여자의 목소리에 당황한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윗집 여자는 자신은 피해자고 저는 가해자라는 듯이 억울하다고 소리를 높였죠. 여기서 같이 소리를 높이면 똑같은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지지 않고 언성을 높여 말했답니다. 밤늦은 시간에 발 구르는 거 조심해달라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세요? 환풍기에 문까지 닫고 굽고 있는데 고기 굽는 냄새 싫다고 하시니 저희도 좀 신경을 쓰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본인만 피해자인 척 행동하시는 건 염치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오버한다고 말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래요, 지금? 제 말에 윗집 여자는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만 저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조금 조심하자고 말하고 먼저 나와버렸죠. 좋은 이웃이자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 마음 맞는 사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저의 꿈이 와장창 깨져버린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윗집은 멈출 기미가 없어 보였어요. 하루는 관리실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방치해 두신 건 아니냐고 말이죠. 황당한 말에 저는 음식물 처리기 자체가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윗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올라온 것 같다고 했다더라고요. 황당했죠. 바퀴벌레에 주소가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서 올라온 것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관리실 직원분도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랫집 때문에 바퀴벌레가 생긴 게 분명하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드리게 되었다고 하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관리실 직원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한바탕 가서 따져야 하나 생각하다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싶은 마음으로 저희 집에는 바퀴벌레를 본 적 없으니 다른 곳에서 알아보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관리실 직원에게 몇 번이나 민원 관련된 전화를 받아야만 했죠. 심한 날에는 친정에 와 있는데도 전화가 와선 윗집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하니 조심을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던 저는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 상태인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지금 댁에 안 계신다고요? 네, 저희 일주일 동안 집 비운 상태인데 도대체 무슨 피아노 소리란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에서 들린 소리라고 하던가요? 윗집에서? 아무래도 오해가 좀 있으셨나 봅니다. 제가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괜히 저희 집과 윗집 사이에 끼어 고생하시는 관리실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 중간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어야 하나 싶더군요. 저는 자꾸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윗집이 좀 예민한 것 같다고 따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은 차라리 그냥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며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방금 전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차라리 이사를 가버릴까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도 진지하게 듣더니 아무래도 자꾸만 마찰이 생기는 것은 마음 편한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면 이사를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당장에 결정하기는 어려웠어요. 전학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또 전학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또래의 아이들에게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과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학교 근처로 다시 집을 알아봐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대망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딸아이의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온 딸아이는 꾸벅꾸벅 졸면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겨우 씻기고 잠이 들었죠. 대회 장소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하고 남편과 저도 아이들을 재우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11시쯤 되었을 거예요. 설핏 잠이 들었다가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죠. 무슨 축구라도 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소리가 울리더군요. 잠에서 깬 첫째가 이러다 천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며 무서워했어요. 남편 역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내 잠잠해지더니 이번에는 음악을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가디건을 대충 껴입고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남편이 진정 좀 하라고 저를 붙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늦은 시간임에도 저는 거침없이 배를 울렸습니다. 꽤나 시끄러운 소리에 옆집 잔소리 많으신 할머니께서도 화가 잔뜩 나셔선 집에서 나오고 계셨죠.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노래 부르고 춤추냐고 아주 아파트 전체가 울릴 정도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시고 이 일 때문에 올라왔느냐고 하셨죠. 제가 대답을 하려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끄럽게 남의 집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할머니께서는 방금까지 미친년 널뛰듯이 노래 부르고 춤춘 사람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시계도 볼 줄 모르냐고 버럭하셨어요. 윗집 여자는 저 외에 할머니까지 오셨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는지 말을 하며 말을 더듬거리더군요. 할머니께서는 일이 일찍 끝나서 그냥 집에 왔다고 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행동하라고 하시더니 다시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죠. 할머니 덕분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제발 시계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무슨 축구 경기하는 것처럼 우당탕탕 뛰던데 이제는 춤에 노래까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곤란하죠. 저는 주의를 부탁하고 몸을 돌려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였죠. 남자아이가 나오더니 저를 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것도 충격적인 내용으로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이는 그런 저를 보고 악을 쓰며 외쳤죠. 저는 겨우 몸을 틀어 남자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아줌마가 우리 아빠 빼앗아간 나쁜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아줌마 맞죠? 아줌마가 엄마한테서도 나한테서도 아빠 빼앗아 갔잖아요. 아빠를 빼앗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뭘 잘못 알고 하는 말 같은데. 거짓말. 내가 봤는데.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같이 가는 모습 봤다고요. 분명 우리 아빠인데 아줌마 때문에 아빠가 나 보러 오지도 않는 거죠. 저는 남자아이의 말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처음 집으로 인사하실 때는 너무 후다닥 사라져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남자아이의 얼굴을 보던 저는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죠. 언젠가 시댁에서 봤던 남편의 어린 시절 모습하고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둘째와 함께 세워두면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닮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벌벌 떠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당장 윗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남편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당장 올라오라는 말만 반복했답니다. 전화를 끊자 윗집 여자는 남자아이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엄하게 말했죠. 남자아이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남았다고 했지만 윗집 여자는 당장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놀란 얼굴을 하고는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고 하며 다가왔어요. 남편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벌렁거렸죠. 윗집 여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이야기 잘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곁으로 다가온 남편은 윗집 여자와 눈을 마주치더니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서는 하던 말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윗집 여자는 미소 가득한 얼굴로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게 인사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며 말했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말을 하더니 저보고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 테니 먼저 내려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윗집 여자는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느냐고 하더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이제는 끝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쓰레기인 줄은 알고 만났지만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다 너란 인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순간을 그렇게 시궁창에 쳐넣은 인간이 넌데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물러날 줄 알았니? 너 진짜 나를 무슨 호구로 봤구나. 돈도 충분히 줬잖아. 네가 돈만 주면 헤어진다며. 뒷말 없이 하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남편이 버럭하며 소리를 지르고는 제 팔을 당기며 내려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는 무슨 사정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자신이 따로 이야기해 줄 테니 그만 가자고 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의 손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이 끔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윗집 여자는 제게 남편이 얼마나 비열하고 찌질한 인간인지 알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 팔을 잡아당기며 궁금한 것은 뭐든 자신이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팔을 떼어내며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는 날에는 시댁이든 친정이든 전화를 걸어 양가 어른들 모셔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절박한 얼굴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남편을 밀치며 윗집으로 들어갔고 윗집 여자는 그대로 현관문을 닫았죠. 주방에 마주 앉은 제게 윗집 여자는 청심환이라도 하나 먹고 들어야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남편이랑 무슨 관계였는지. 미리 이야기를 해두자면 내가 먼저였어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살림 차린 것도 아이 가졌던 것도 다 내가 먼저였거든요. 그 새끼 집에서 반대만 안 했어도 우리는 결혼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럼 당신들이 10년이 넘게 따로 만나왔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헤어지기도 했죠. 결혼한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끊어냈어야 했는데 내가 미련이 남아 결국 다시 만나 지금까지 살았네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새끼가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는지 알아요?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요. 이혼이요? 우리가 이혼을 한다고 했다고? 윗집 여자의 이야기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과 서먹했던 시간이 있긴 했지만 이혼을 입에 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니 이제 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조차 남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윗집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술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내가 등신이지. 당신이랑 이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만 대더니 결국 올해 초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당신과 딸아이에게 집중하겠다고 하면서요. 내 아들은? 이혼하겠다는 말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린 나는 뭐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위자료라고 돈 던져주고는 연락까지 끊어버리고. 여기로 이사 온 것도 다 목적이 있어서였군요. 우리 집에 찾아와 인사했던 것도 저한테 살갑게 다가왔던 것도 다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 당연하죠. 나와 아들 버리고 간 그 인간,
그 인간 지키고 싶은 가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주 끔찍할 정도로 행복하게 사는 당신들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알아? 나는 그렇게 힘든데 하하호호 아주 행복해 죽겠다는 얼굴로 다니는 당신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상상이나 되냐고. 결혼한 남자인 줄 알면서 만난 사람은 그쪽이죠. 이혼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자식 낳고 시간 낭비한 것도 당신이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선택한 삶이면서 누구 탓을 하는 건데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제게 있다고 외치는 윗집 여자를 보며 토끼가 올라왔어요. 금방이라도 화장실로 달려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개어내고 싶은 심정이었죠. 윗집 여자는 악다구니를 하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제 말처럼 모든 것은 다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 맞으며 그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너무도 많은 상처를 줬다고 중얼거렸어요. 저와 윗집 여자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여기서 더 충격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더군요.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저를 붙든 윗집 여자는 아직 이야기가 남아있으니 마저 듣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느냐고 했지만 윗집 여자는 고집스럽게 저를 당겨 앉혔어요. 잠수탄 그 인간이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그 인간 부모를 만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내가 그 인간 아들 낳았다. 이혼하고 나랑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위자료라고 돈만 던져주고 사라졌다. 당장 그 인간 데려와라 하고 말이죠. 지금 시부모님들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그래요. 그런데 그 인간 아버지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들만 내놓고 썩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네 핏줄인 아들은 자기 며느리가 잘 키워줄 테니까 받은 돈으로 새 출발하라고. 저는 윗집 여자의 말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셨더라도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라니. 정말이지 지금까지 남편과 살아온 시간들이 송두리째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윗집 여자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고 말했죠. 그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의 인생에 빈 엿이라도 던져줘야 성이 풀릴 것 같아서 제게 접근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윗집 여자가 부축해주겠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고 윗집을 나왔죠. 집 앞에선 저는 현관을 한참이나 노려봤습니다.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남편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절로 욕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참았죠.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며 다가오더군요. 저는 아이들 깨우지 말고 조용히 닥치라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들과 제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제발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고 싶은 일은 조금도 없으니 숨도 크게 쉬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저는 아이들 대회 준비로 집을 나서며 남편에게 조금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다 챙겨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은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윗집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 윗집 여자랑 동거까지 했다는 사실, 나랑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만났다는 사실, 나랑 이혼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사실, 윗집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는 사실, 이 모든 사실 중에 아닌 게 하나라도 있어? 하지만 결국은 다 정리하고 당신과 아이들만 보려고 살려고 했어. 그래서 그게 앞의 일들을 다 없었던 일로 만들어줄 만큼이 된다고 생각해? 더러운 새끼. 앞으로 내 딸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당신이랑 이렇게 말 섞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장육부가 다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역겨우니까.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얼굴을 했지만 더 이상 저를 붙들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 대회를 마치고 저는 집이 아닌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편 일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평소 큰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던 아버지께서는 당장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말하고는 필요하면 소송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고 시댁 어른들은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하셨죠. 길고 긴 싸움 끝에 결국에는 양육권만 가지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비겁했어요. 자신은 윗집 여자를 버리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다고 말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남편의 이 말에 이혼 대신 가정을 지켰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곤란한 고부관계 때문에 힘드셨다던 여성 사연자분의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으며 또 어떤 고부관계에서의 문제를 겪으셨는지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빠께서는 제가 6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직후에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다가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께서는 제가 7살일 때 저를 친할머니 댁에 맡기고 떠나셨어요. 참고로 친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뵌 적은 없답니다. 아빠의 형제로는 고모 2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친할머니 댁에 맡겨졌을 당시 큰 고모께서는 시집을 가신 상태였고 작은 고모께서는 다니시던 직장의 기숙사에 주로 기거하시면서 가끔 친할머니 댁에 들르시며 지내고 계셨죠. 저는 엄마께서 저를 잠깐만 친할머니께 맡기신 줄로만 알았어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얌전하게 지내야 돼. 알았지? 착하게 있으면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올 테니까 100밤만 기다리면 된다고 엄마가 말했었지? 100밤만 자고 나면 엄마께서 다시 저를 데리러 오실 줄로만 믿었어요. 그러나 100밤을 모두 새고 나서도 엄마께서는 오시지 않았고 전 작은 고모의 손을 잡은 채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뒤에 반 친구랑 싸웠었거든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친구가 부모님 얘기를 들먹여서 제가 화를 냈었던 걸 거예요. 반 친구랑 치고받고 싸운 저는 서러워서 엄마를 보고 싶다며 이틀 밤낮을 떼를 썼었죠. 그런 저를 달래시며 할머니께서는 무척 속상해 하셨었고요. 그 주말에 집으로 오신 작은 고모께서는 떼를 쓰며 엄마를 찾는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너 바보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널 왜 데리러 오겠어? 너 버림받은 거야. 너희 엄만 진작에 널 여기에 두고 도망친 거라고. 자기만 잘 살고 싶어서. 네가 있으면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니까. 널 여기에 치우고 가버린 거지. 넌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도 엄마 타령을 하고 있었니? 저는 극심한 충격으로 차마 울지도 못하고 작은 고모의 말씀을 부정하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지요. 친할머니께서는 작은 고모가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었다면서 혼을 내셨고요. 이건 좀 나중의 일인데 그때 일을 두고 작은 고모께서는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어린 조카한테 그렇게 대놓고 막말을 한 걸 후회한다고 말이죠. 제가 상처받은 걸 보고 많이 반성도 하셨다고 했어요. 전 사실 작은 고모의 그 발언에 반신반의했었답니다. 엄마께서 저를 안 찾으러 오시는 걸 보면 그 발언이 진짠 것 같은데 설마 절 버리고 엄마께서 정말로 떠나셨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서 그 발언을 아주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내심 작은 고모께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길 바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작은 고모께서 하신 말씀은 슬프게도 진실로 밝혀졌었죠. 제가 9살 때였어요. 집으로 누가 찾아왔었는데 바로 제 외할머니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친할머니 댁으로 찾아오셔서는 돈 봉투를 내미셨어요. 그러면서 외할머니께서는 친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었죠. 면목이 없습니다. 이 돈은 부디 애 키우는 것에 보태서 사용해 주세요. 큰 돈은 아닙니다. 형편이 되는 대로 넣었고 여하간에 정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건 알긴 아나 보죠? 이 돈 가지고 그냥 꺼지시오. 천하의 그 나쁜 년, 지 자식 버리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간 년. 난 그런 년 따위는 내 손녀 음이라고 생각도 안 하렵니다. 욕심 많은 그년 분명히 천벌 받을 겁니다. 천벌,
천벌받을 짓은 하긴 했지요. 하지만 저처럼 딸이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제 딸을 감싸고 비호할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을 정녕 모른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애 낳고 살다가 힘들게 낳았던 둘째 아기는 심장 멈춰서 금세 세상 떠나고 신랑은 교통사고로 잃고 전 제 딸이 너무 불쌍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제 손녀도 중요하지만요. 전 제 딸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새 출발해서 잘 살게 된 제 딸 인생 전 끝까지 응원해 줄 거예요. 천벌을 받아도 제가 받고 돌을 맞아도 제가 맞습니다. 제가 다 그 업보를 지고 갈 테니 부디 제 딸 향한 깊은 노여움만은 거둬주세요. 외할머니의 절절한 말씀은 그 당시보다는 제가 나이를 한 해 한 해 더 먹어갈수록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절 두고 새 출발을 하신 엄마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딱 한 명 있다면 그건 바로 제가 되겠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 어깨를 잡으시며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앞으로 너 이제 네 엄마 찾지 마라. 네 엄마 위해서 그렇게 해. 알아들었니? 제발 내 부탁이다. 간절한 외할머니의 눈빛을 보면서 어렸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 이후로 저는 제가 완벽히 버림받았다는 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진 전 제가 부모 없는 아이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모 없는 아이였더군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모 없으면 고아 새끼다라고 떠들고 다녔었는데 거기에 제가 해당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듬해에 작은 고모가 시집을 가셨습니다. 신혼살림 차려서 사는 데가 그리 멀지 않다면서 자주 올 거라 하셨었지만 별로 안 지켜졌었고요. 친할머니 댁이 있는 시골 동네는 심심하긴 했어도 벗삼아 놀 자연은 광활했기에 전 작은 고모를 자주 못 뵙게 됐어도 결핍은 느끼지 못했었네요. 친할머니께서는 시장에 음료를 파셨어요. 가끔 이웃분들의 농사일을 거들어서 푼돈을 벌기도 했지만 시장에서 음료 파는 일이 생업이셨죠. 전 주말이면 친할머니 따라서 음료를 팔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늘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전 되려 친할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전 친할머니를 따라 누비게 된 시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시장의 상인분들이 서로 팔아주는 게 신기했었네요. 하루 종일 산나물을 팔아서 손에 몇천 원을 주셨던 어느 할머니께서는 저희 친할머니께로 와서 꼭 커피 한 잔씩 팔아주셨어요. 힘들게 번 돈, 아깝게 번 돈인데도 꼬박 써주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게 낙이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하지 말고 정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껏 힘들게 장사해서 버신 돈으로 친할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장을 보셨죠. 여러 곳을 들르시며 팔아주셨고요. 어렸을 때는 이런 시장 내의 생리가 살짝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큰 욕 내고 서로를 이해해주며 잘해가는 분들의 마음이 제가 잘할수록 더욱 이해가 갔고 그런 자세를 배우고 있었죠.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먼 곳에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아예 친할머니 댁을 떠나서 큰고모 댁에 살며 다녔어요. 큰고모 댁에 산다는 게 어색했고 싫었으나 친할머니의 뜻이 오셨기에 그렇게 했었네요. 이왕 고등학교 다닐 거라면 친구들이 많고 주변 활기찬 곳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네. 조용한 시골 우물 안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네 학교 생활 재미없어질까봐 이 할미는 크게 걱정이요. 친할머니의 말씀대로 큰고모 댁에서 지내며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돌아보면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애석하게도 제가 타고난 공부머리가 없었으며 노력이나 끈기도 받침되지 않았기에 대학을 목표로 입시를 하진 않았었고요. 대신에 취업률이 높다고 광고를 엄청 해댔었던 전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운이 좋아서 재학 중간에 3개월간 일본으로 연수도 다녀왔었고요. 꼬박꼬박 돈 모았던 걸로 친할머니의 기념품을 사왔던 게 기억에 남네요. 일본에서 사왔던 것들 중에서 사슴머리가 달린 볼펜도 있었는데 친할머니께선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셨지요. 볼펜이 하도 예뻐서 눈에 잘 들어온다고 어디에 둬도 볼펜을 찾기 쉽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맨날 쓰기엔 아까워서 못 그러겠고
앞으로 중요한 메모할 일이 있을 때만 꺼내서 써야겠다. 에이, 할머니, 그러시다간 볼펜 잉크 다 말라버리겠어요. 일본 놈들이 다른 건 몰라도 물건 하나만은 튼실하게 만드니까 괜찮아. 혹시라도 굳어버리면 뜨거운 물로 잉크 녹여서 써보지 뭐. 우리 손녀가 준 귀한 볼펜 내가 아끼면서 오래오래 쓸 거야. 친할머니와는 소박하게 행복한 추억들이 많았네요. 그래서 저는 자라는 동안 외롭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아빠의 옛날 이야기도 친할머니랑 고모들께서 많이 해주셨고요. 솔직히 엄마가 보고 싶긴 했었어요.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죠. 아, 그때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인사했을 텐데 외할머니한테 편지라도 전할 걸 이런 생각들로 아련해지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화가 나서 복수하는 망상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러나 엄마의 인생이 따로 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력서의 가족관계에서 부, 모, 형제 아무것도 없는 게 씁쓸하긴 했으나 저는 수수한 인생의 소유자라서 그런가 취업할 때 이런 이미지 덕분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평범하고 무난했거든요. 면접관이 대놓고 저한테 무리 안 일으키게 생겼다고 평가했던 걸 보면 인상이 통했던 거죠. 대학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고전했는데 전 원하던 기업의 사무직으로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형 제조 공장이었는데 여기 딸린 사무직 일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저를 향해서 반말은 기본이었죠. 친할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음료 파는 일을 하신다고 했더니 저보고 사무실 커피 담당을 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제가 커피 타고 각종 식기 설거지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 어이가 없었던 건 저에게 복장 규제를 했었던 거예요.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욕 한 바가지 날리고 저를 그곳에서 빼오고 싶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원체 소심했고 분쟁 일으키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참았었죠. 말싸움하기 싫어서 져주는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성격 자체가 소심한 편이고 분란 만드는 거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제가 그랬어요. 사무실의 남자부장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치마 길이도 지시했었습니다. 똑바로 섰을 때 무릎만 딱 보이는 기장의 치마를 입어. 무릎 가리고 내려오면 답답해 보이고 허벅지가 보이면 너무 짧으니까 가타부타 많이 나올 수 있거든. 아, 그리고 상의는 펑퍼짐한 거 입지 마. 되도록이면 몸에 달라붙는 걸 입는 게 낫지. 어린 나이에 싱그러운 미모를 뽐내야지 감추면 안 되는 법이야. 정말 나쁜 어른들이었어요. 자기들 구두 닦는 것도 저한테 시켰습니다. 맨날 저에게 연애 이야기 물어보고 참견을 해댔고요. 그런 질문 들을 때 제 나이가 23이었는데 어쩜 어린 여자애한테 그러고 싶었을까 싶네요. 이악 물고 참으면서 다니다가 서울로 취직했어요. 자취방은 경기도였고요. 같은 대학 나온 친구랑 연락이 닿아서 돈 아낄 겸 같이 살기로 했었네요. 신기한 게 걔는 대학 다닐 때 성격이 안 맞아서 안 친했던 애였어요. 전 조용하고 재미없는 애였고 걘 꾸미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던 애였거든요. 걘 무조건 서울에서 살고 싶어서 상경한 경우였죠. 자기 집에서 돈을 보내주긴 하는데 아끼고 싶다면서 저랑 자취하자고 먼저 그러길래 제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저는 그 망할 전 직장 다니면서 돈을 꽤 모아놨었네요. 고모들께서 친할머니께 지원을 해주셨으니 저는 제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약간의 과장을 보태자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친구랑 살면서도 돈 계산 잘 하면서 저축을 해댔고요. 친구는 저를 보면서 사치 안 하는 걸 배웠죠. 첫인상과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낀 계기였네요. 저는 서울에서 다니게 된 직장을 1년 6개월 재직하다가 이직을 했어요. 친구랑은 월세 계약 기간인 2년을 채우고 갈라섰죠. 전 이제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했는데 그때 친할머니께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월세로 또 살 생각하지 말고 웬만한 매물 보이거든 차라리 집을 사둬라. 내가 없는 재산이 남아 짤짤 털어서 우리 손녀가 집 사는데 보태줄 테니까. 작은 집이라고 어찌됐든 네 이름으로 하나 마련했으면 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고모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할머니께선 원체 시골분이라서 그런가 월세 개념에 어둡고 박하시다 했어요. 집은 내 집에서 사는 게 집이다라고 생각만 하시지 남의 집에서 다달이 돈 주고 사는 건 취급을 안 하셨던 것이죠.
전 고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집을 구매했어요. 이삿짐을 풀고 나서도 안 믿겼죠. 한동안은 매일같이 내 이름으로 집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실감이 안 났네요. 아담한 집이었으나 혼자 살기엔 넉넉했고 대출 빚이 생겼지만 갚으면서도 그저 행복했어요. 집이 있다는 게 이토록 즐거운 줄 몰랐네요. 새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던 와중에 같이 살았던 친구가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제가 알뜰살뜰하게 사는 것을 지켜보면서 감명을 받았던 그 친구가 얼굴 괜찮게 생긴 남자 소개가 자기한테 들어온 것을 저에게 넘긴 거예요. 자기는 새로 남자친구가 생겨서 사귀고 있는 와중이라면서 그렇다고 그 남자를 흘려보내기엔 아까우니까 저라도 한번 만나보라고 했었죠. 사람 인연이란 이렇게 스치고 꼬이고 엇나가고 그러는 것인가 봅니다. 어쨌든 그 인연 저한테 왔었지요. 연애 끝에 제 남편이 되기도 했었고요. 3살 연상의 남편이 초반부터 전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친이 다 안 계신다고 말을 했을 때 남편이 되게 덤덤한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불쌍하단 시선도 아니었고 당황한 기색도 아니었어요. 그냥 표정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느낌이었네요. 절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남편도 거의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했죠. 제가 절약하고 사는 게 워낙 습관이라 물건 하나를 사도 값을 다 비교하면서 사고 채소는 마트에서 절대 안 사고 첨가물 가게에서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흥미롭게 여겼던 거라고 하더군요. 저를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고 했었어요. 전 다이소 애용자예요. 똑같은 용량의 과자도 대형마트에서 1,300원 하는데 다이소에선 1,000원 하거든요. 다이소는 500원 단위로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300원으로 가격이 안 끝나요. 1,500원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1,000원 받는 거랄까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아서 다이소를 애용해봤는데요. 남편은 제 덕분에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며 재밌어했고 저랑 결혼하면 알뜰살뜰하게 살 것 같다 그랬어요. 사치와 낭비가 심한 명품 좋아하는 여자들하고 넌 다른 것 같아. 사은품으로 받은 에코백을 활용하고 다니는 널 보면서 많은 걸 느꼈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어. 너랑 결혼한 남자는 행운을 잡는 거야. 이왕이면 나는 내가 그 행운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희는 다이소 매장 앞에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이었죠. 전 거창하게 살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그냥 그 진심이 느껴져서 좋았을 뿐이었죠. 시간이 더 지나서 전 남편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네 집에서 신혼생활 생각하고 대출빚 남은 건 내가 갚는 걸로 하자. 그리고 네 집 나랑 공동명의로 돌리는 거야. 괜찮은 생각이지?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내서 하마터면 홀라당 넘어갈 뻔했는데 고모들이 기를 쓰고 반대해서 공동명의로 안 했었어요. 고모들께서는 대출 빚을 싹 다 갚고 나서 공동명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하고 결혼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제 집은 고모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 고모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고아라는 것에 난감해 하셨어요. 조모의 품에서 자라오고 일찍이 사회생활 시작해서 돈 벌어온 게 기특하고 짠하기도 하지. 근데 왜 하필 결혼 상대로 점 찍은 게 우리 아들인가 싶기도 하고 심경이 복잡하구나.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었네요. 저라는 사람 자체로 보자면 열심히 살아온 대견한 존재지만 막상 당신의 아들 짝인 며느리로 들이자니 속이 상하신 거였죠. 남편한테는 형이 있었어요. 둘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었죠. 6살 차이니까요. 아주버님께서는 결혼하신 상태였고요. 애가 둘이었답니다. 또한 대릴사위라고 볼 수 있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형님 집이 좀 사는 편이라고 그랬거든요. 재산도 있는 데다가 교육자 집안이라서 특유의 가풍이 있다나 뭐라나 하던데요. 남편이 한번 저한테 귀띔을 해준 바로는 형님네 집안에서 시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나 잘 이해가 가는데요. 당시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시어머니가 너무 가여웠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시어머니가 애틋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죠.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그래, 둘의 결혼을 허락하마. 내가 앞으로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난 아들 녀석만 둘이라서 늘 딸을 가지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아주 잘 됐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었는지 몰라요. 친할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고모들이란 든든한 방패도 있었지만 제게 늘 엄마라는 존재의 결핍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아빠는 일찍이 돌아가신 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엄마는 저를 직접 저버리셨던 분이었기에 가슴에 은근한 서름이 계속 박혀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시어머니께 금방 마음을 열었던 것 같네요. 결혼식 비용부터 각종 혼수 등등 시댁에서 준비하고 부담을 했고 저희 집의 대출빚도 앞으로 남편이 갚는 걸로 했어요. 그 대신 결혼 생활을 제 집에서 시작했죠. 저는 친할머니께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마련했던 그 집 하나로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셈이었네요. 시어머니께는 뭉쳐다니는 모임이 있는데요. 시어머니 포함 4명이 정예 멤버고 가끔 참여하는 2명까지 추가하면 총 인원은 6명입니다. 정예 멤버 중에서 시어머니 포함 3명은 서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고향 친구들이에요. 나머지 정예 멤버 1명은 3명 중 1명의 육촌 관계고요. 서로가 고향 친구들인데다가 친척이기까지 그러니 끈끈했던 것이죠. 제가 시어머니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시어머니께서 하도 그분들과 자주 어울려 다니시는 것도 모자라서 결혼한 지 1달 만에 저를 그분들에게 눈도장 찍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시댁이 오래된 빌라인데 분위기가 좀 삭막했습니다. 집은 넓은데 전체적인 색감이 어두운 편이었고 구조도 옛날 구조였죠. 그런데 제 집은 남향이라서 그런지 항상 밝았어요. 아담한 평수이긴 해도 구조가 원체 잘 빠져서 답답한 느낌이 없었고 무엇보다 세련된 분위기였죠. 시댁 돈으로 마련한 가전제품들 구경을 한다는 명목으로 시어머니께서 정예 멤버들을 이끌고 제 집, 그러니까 신혼집에 방문하셨어요. 어머어머, 밖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가 더 예쁜 집이네. 이런 곳 카메라로 찍으면 더 넓게 나오는 거 알지? 알지. 요즘에 인기 많은 프로그램 집 보러 다니는 예능. 그런데 이런 집 나오면 알짜배기 매물 취급받을 거야. 구해줘, 홈즈. 나 그거 잘 보잖아. 아우, 이 정도 집이면 작아서 그렇지 신혼부부가 살기 나쁘지 않은 건데. 아우, 집 한 번 잘 샀네. 저렴할 때 잘 샀다. 투자하는 눈이 있나 봐. 정예 멤버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저를 칭찬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연신 어깨를 으쓱하셨어요. 콧대가 높아지신 게 보였죠. 전 제가 칭찬을 들어서 시어머니께서 뿌듯해하신 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게 다 포석이었나 봐요. 저를 다들 인정하게 만들고 저를 대단한 며느리로 만든 후 그 위에 시어머니께서 군림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시어머니의 허세에 황당한 과시욕은 금세 나타났습니다. 울똑쟁이 며느리가 날 얼마나 우러러보는 줄 다들 알기나 해? 올 며느리는 내 발도 닦아준다? 우리 집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족식이 열린다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속으로 세족식이 뭐지 했다가 발 닦는 의식이라는 걸 알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자발적으로 대화를 갖고 와서 당신의 발을 닦여드리는 며느리라고 정예 멤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반박할 새도 없이 정예 멤버들이 저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같이 세상에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구했대? 복 받았네, 복을 받았어. 똑 부러지는 며느리가 그렇게나 충성을 다한다니, 어우, 자기 다시 봤다. 자기 상당히 위험 있는 시어머니였구나. 그러게나 말이야. 맏며느린 부자인 대신에 싸가지가 더럽게 없더만 이번엔 차마 며느리로 새로 잘 들였네.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헤헤 웃고 말았어요. 형님과 비교해서 제가 우위라는 생각이 들어버렸고 그때는 그게 마냥 좋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순하게 웃고만 있는 것에 자신감을 얻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세족식은 물론이고 어깨 마사지를 자발적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다면서 그런 거짓을 추가로 늘어놓으셨어요. 정예 멤버들은 다들 부럽다는 눈길로 시어머니를 쳐다봤고요. 전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더욱 급신거리고 예의 바른 며느리처럼 굴었고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진해졌죠. 정예 멤버들의 선망 어린 시선 또한 깊어졌고요. 네, 맞아요. 저는 첫 단추를 잘못 꿰던 거예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점차 제 위에 군림해 가셨는데 그 강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제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저는 시어머니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잠식되어 있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몇 달 뒤에 저는 부랴부랴 퇴근하자마자 남편 저녁 밥상 차려놓고 그걸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시어머니께 보고드리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더군요. 저녁 밥상 차린 걸 카톡으로 전송드리고 나서 시어머니께 응, 잘했어 라는 답장을 받으면 그것으로 확인 끝이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직장에서 업무가 많은 편이었고 출퇴근 거리도 저보다 멀어서 항상 제가 먼저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녁 밥상을 매일 차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저도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이어서 당연히 퇴근 후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간단히 먹을 상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 매일 보고를 드려야 하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허투루 메뉴를 준비할 수도 없었네요. 어느 날은 제가 깜빡하고 실수로 다른 사진을 전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죠. 너 이거 지난주 밥상 사진 아니니? 오늘 밥 안 차렸어? 내 아들 지금 퇴근해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시간인데 아직도 저녁 준비가 덜 된 거야? 지난 사진 쓰면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나를 감히 우습게 알고 놀려먹어? 네가? 아니에요. 오늘 거 찍었는데 전송할 때 다른 사진을 눌러버렸어요. 지금 바로 오늘 밥상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바로 해명을 드리고 사진 전송까지 마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쉽게 못 믿으셨고요. 굳이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오늘 메뉴 뭐냐고 물어보시고 검사를 하셨어요. 정말 숨막히는 날들이었네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었나 모르겠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민감한 영역까지 건드리시며 간섭을 하셨죠. 부부관계까지 물어보셨고요. 저한테 남편 만나기 전에 연애는 몇 번 해봤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연애 경험 2번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줄 아세요? 그래, 지난 더러운 과거는 용서해 주겠지만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앞으론 몸과 마음 정갈하게 하고 배우자만 바라보면서 살거라. 전 그냥 연애 경험 횟수만 말씀드린 건데 다짜고짜 더러운 과거라고 하셔서 제가 말문이 막혔었죠. 그리고 당신께서 시댁 서열 1위니까 저보고 알아서 납작 엎드리고 잘 살면 앞으로의 인생이 편할 거라고도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노골적이고 불쾌했으며 절 자꾸 부려먹으려고 드셨지만 희한하게도 말씀은 엄하게 하시면서 꼭 마지막에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끝을 맺으시니까 제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이 애정에 기반한 것들이라고 자꾸만 믿고 싶어졌던 거예요. 저한테 막말하시는 것도 진짜 가족이라서 그러시는 줄로 생각이 됐고요. 만약에 날 편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못 그러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네요. 가끔은 네가 내 딸로 태어났으면 어렸을 때 예쁜 옷 많이 입혀봤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소소하게 감동받았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옷에 좋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네요. 날씬해서 옷빨이 잘 받는 거니까 몸매 관리 잘하라고 당부하셨었죠. 어느 날은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임신한 거냐고 물어보셨었는데요. 임신이요? 아니요, 아직 소식 없어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어머니? 너 그거 확실해? 정말로 임신한 거 아니야? 네, 그럼요. 저 이번 달에 생리도 했는데요. 절대 임신은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건지. 그럼 뱃속에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이 뱃살들은 뭐니? 너 요즘에 살찐 거 본인은 못 느끼고 모르고 있었나 보지? 철저하게 관리해. 미관상 좋지도 않게 살쪄봤자 뭐 하등 쓸모가 있다고. 제가 확실히 부정해드렸더니 갑자기 손을 훅 뻗으셔서 제 옆구리를 꼬집으셨어요. 이렇게 살이 잡히는 게 말이 되냐면서 혀를 끌끌 차셨네요. 제가 사회생활을 워낙 쓰레기 같은 소굴에서 시작했던지라 별 이상한 어른들을 다 겪었었기에 시어머니의 이런 지적과 행각이 되게 잘못된 거라고까진 생각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의 상황 판단력이 제가 남보다 둔했던 듯 싶네요. 제가 간식을 먹는데 취미 들여서 그렇다고 먹는 거 조절하겠다고 말씀드린 이후로 며칠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뱃살을 확인하시면서 저보고 옷을 위로 들어올리라고 하셨어요. 전 얼떨결에 배를 보여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몇 발짝 뒤로 가시더니
제 허리 라인이 어쩌고 저쩌고 평가를 하시면서 한숨을 작게 쉬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몸에 비해서 허리가 별로네. 너 혹시 우리 몰래 아이라도 한번 낳았던 건 아니겠지? 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놀랍고 그렇네요, 어머니. 뭐 그렇게까지 사색이 될 거 있니? 그냥 해본 말인데. 네 친엄마가 너 낳고도 애 없는 척하면서 새로 시집갔을 때문에 모전 여전이라고 네가 그런 네 친엄마 닮았을까봐 노파심에 물어봤다. 그 자리에서도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상황이 지나고 나서 곱씹어 보니까 뒤늦게 수치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를 제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따르고 있었던 건데 시어머니께서는 난데없이 저희 엄마를 들먹이신 것에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태까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셨던 것일까봐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전하면서 중재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아들이니까 나서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남편은 떨떠름한 기색으로 반응했었죠. 내가? 중간에서 내가 왜 중재를 해야 돼? 너 우리 엄마랑 나보다 더 가깝게 잘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중재는 무슨... 너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누가 몸매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지적해주면 몸매 관리에 도움되고 좋은 거 아니야? 도움되고 좋은 거를 떠나서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애 낳아본 거 아니냐고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야. 나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 앞으로 어머니 뵐 때마다 그 발언 계속 생각날 것 같고 진짜 속이 답답해. 난 네가 더 답답하다. 너 출산해 본 적 없잖아. 네가 떳떳하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까지 속에 담아두고선 두고두고 신경을 쓰려고 해. 그냥 잊어버리면 될 것을. 남편이 너무 심드렁하게 나오니까 제가 혼자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어서 헷갈렸네요. 그리고 남편은 자꾸 자기가 느끼기엔 시어머니와 제가 가깝고 친해 보인다고 했어요. 허물없는 엄마와 딸 분위기도 나기 시작한다 뭐라나 그런 말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뭐든지 둥글게 잘 풀어나가라고 저한테 그러더군요.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상황마다 한 번씩 참으면 전부 다 둥글게 잘 흘러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상대방의 말을 비꼬아서 듣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걸 버린다면 좋은 성격이 될 거라고도 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조언이었죠. 그딴 것도 조언이라고 저한테 해줬었던 것인지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왜 남편한테 제대로 못 따졌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전 시어머니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자신까지는 없어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건만 정작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평소처럼 제게 연락을 하셨고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물 흐르듯이 원상복귀가 됐었죠. 그 후로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퇴근길에 들르라고 하셔서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모임 멤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식당이었어요. 모든 멤버가 다 모여서 테이블 인원이 6명이었죠. 올 며느리 왔네? 내 얼굴 보고 가겠다고 자꾸 떼를 쓰길래 퇴근길에 시간 되면 잠깐 들르라곤 했는데 정말로 올 줄이야. 아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한테 저녁밥 차려주기에도 바쁠 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나도 보러 오고. 역시 올 며느리가 최고다. 시어머니께서 호호 웃으시며 말씀을 하시자 전 어색한 표정 관리를 하며 그 멤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며느리가 헌신적이네 이러시면서 반응을 보이셨죠. 시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아 계셨던 분은 얼굴에서부터 이미 부럽고 신기하다는 기색이 확 드러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는 눈빛에서 그런 게 느껴지더군요. 결국은 헛기침을 하시면서 그분이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우리 며느리는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안 받고 꼭 몇 시간이 지나서야 나한테 카톡으로 전화하셨었네요. 무슨 일이세요? 이런 거 보내는 수법이나 쓰는데 넌 참 말을 잘 듣는 며느리를 들였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랬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걘 여전히 네 전화 씹고 그러니? 단단히 교육 좀 시켜라 제발. 울 며느리 봐. 나한테 무조건 충성하잖아.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고 웬만한 개보다도 더 맹목적이야. 걔는 사료값이 들지만 울 며느리는 돈을 벌어오니 비교조차 안 되지만 울 며느리가 정성스레 내 발까지 씻겨준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지?
시어머니께서 신나게 주절거리셨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부러움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전 민망하게 옆에 서서는 낯뜨거워지고 있었죠. 창피하더라고요. 말씀 도중에 시어머니께서 호호 웃으시며 손으로 제 등짝을 몇 대 치실 때는 모멸감마저 느꼈지만 이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 같아서 멍청하게 억지로 웃고만 있었네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모임 멤버들 앞에서 며느리 꽉 잡고 사는 시어머니라는 걸 과시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게 분명하다고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아서 항상 바빠. 퇴근도 정시에 못한다니까. 우리 아들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매일 정성 들여서 저녁 밥상 딱 차려놓고 우리 아들 기다려주다 보더라고. 우리 아들이 하도 회사에서 일 많이 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까. 우리 아들을 채간 게 엄청난 행운인 것을 우리 며느리가 본인이 가장 잘한다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쓴웃음이 나왔었죠. 결혼 전에는 그 행운이라는 말, 남편이 저를 향해서 썼던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돼서 시어머니께서 저의 급을 낮추는데 행운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니 정말 기분이 묘했네요. 애써 참아 누르면서 자리를 떴던 그날이 지나고 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자꾸 멋대로 만들어내신 제 이미지로 거짓말하시고 저를 깎아내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이죠. 전 과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나오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눈치챘겠지만 내가 친구들 앞에서 자꾸만 자랑하려고 드는 버릇이 있어. 안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날 죄다 무시하는 걸 어떡하니? 내가 널 얕잡아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 앞에서 기 안 죽고 싶어서 그러는 것뿐이니까 마음 착한 네가 이해해주렴. 설마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기고 있는데 함부로 보고 있을까 봐? 아유, 절대 아니야. 네가 인성이 나보다 낫잖니. 너 그러니 나 좀 봐준다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 인정이 인정이긴 한데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인정이었어요. 결과로 따져봤을 때 저한테 하등 좋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런 걸 고려하지 못했었기에 시어머니께서 제 말에 바로 인정을 하셨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게다가 저를 딸처럼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또 흐뭇해져 버렸던 것이죠. 바보같이 네 알겠어요 이런 대답이나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그건 명백한 실수였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깔아뭉개셨네요. 저한테 하셨던 발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집에서도 편하게 퍼질러 있을 생각 말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옷도 펑퍼짐한 거 입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제가 집에서 너무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서 남편이 속상해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었네요. 제가 집에서 머리 아무렇게나 편하게 고무줄로 질끈 묶고 목 늘어난 티셔츠에 잠옷바지를 입고 침대나 소파에 퍼질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남편이 불만이라도 느꼈었나 봐요. 그걸 시어머니께서 고스란히 일러바쳤더군요. 여자로서의 매력이 빨리 없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할 거니? 여자가 늘 긴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남자의 사랑이 떠나가질 않는 거야. 넌 사치 하나 안 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만큼은 100점이니까 이제 외모 관리도 집에서 한다면 완벽해질 거야. 다른 곳도 아니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니. 전 직장인이었고 따라서 하루의 피로를 맘 편히 녹이고 싶은 게 당연했는데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따졌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어요. 남자는 집에서 속옷만 달랑 입고 드러누워 있어도 되지만 여자는 그러면 안 된대요. 너무 스스로를 다 드러내놓고 있는 건 조신해 보이지 못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망할 직장의 남자 상사들이나 전부 사고방식이 역겨운 면에서 흡사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에 대망의 일화가 터져버렸죠. 제가 연차 남은 게 많아서 평일날 쉬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이걸 아시고는 모임 정예 멤버들이랑 저희 집에서 밥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자기 집에 모셔서 밥 차려준다고 이미 그런 식으로 정예 멤버들한테 다 자랑을 해놨다면서 한 번만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 이른 점심을 드시고 나서 드라이브 나들이로 카페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일 아침에 일찍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루 전날 저녁 저한테 카톡을 시어머니께서 보내셨는데 갈비찜이랑 미역국은 꼭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마트 문 닫기 전에 얼른 가서 재료 사왔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다퉜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기행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제가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마땅히 다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짜증난다고 맞섰고요. 싸우고선 따로 잠들었다가 문득 갈비찜 양념을 재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양념부터 만들고 고기에 핏물 빼서 재워놨죠. 갈비찜에 미역국이라니 거기에 각종 반찬들까지. 이건 생일상이 아니라 수라상은 되는 듯 싶었습니다. 남편은 툴툴대면서 출근했고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께서 정예 멤버들을 이끌고 도착하셨는데요. 어깨에 힘 빡 들어가신 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본인 가방을 내미시길래 얼떨결에 받았더니 이어서 본인 외투까지 벗어서 저한테 넘기셨어요. 제가 본인의 전용 비서라도 되는 줄 아셨나 봐요. 꾹 참고 가방이랑 외투 정리했네요. 음식 준비한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드시고 있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죠. 아우, 갈비찜 양념이 왜 이렇게 짜니? 집에서 하는 갈비찜은 색깔도 좀 연하고 간도 슴슴해야 고급진 맛이 나는 건데 이건 뭐 밖에서 대충 냉동갈비 떼와다가 조미료 양념 버무려서 만든 식당 갈비찜 먹는 기분이네. 너 이거 혹시 만든 거 아니고 어디서 사온 거니?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밥이랑 먹을 반찬으로 생각하고 만들었더니 간이 좀 셌나 봐요.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안 돼. 다른 것들은 감출 수가 있어도 부모 아래 살면서 자연스레 습득하는 것들은 알질 못하니까 부모 없는 티를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에라이, 에휴. 시어머니께서 턱을 치켜들며 오만하게 말씀하셨고 제 인내심이 바닥난 건 그 지점이었어요. 벌떡 일어난 제가 수저를 시어머니께 날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시선들이 제게 꽂힌 걸 느끼며 크게 외쳤죠. 꺼져!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네 시녀들 데리고 꺼져버려! 네 모질이 아들도 금방 네 곁으로 돌려보내줄 거니까 아쉬워 말고 지금 당장 다 꺼져버리라고! 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겨서 시어머니의 외투와 가방을 챙겼고 그걸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셨죠. 정예 멤버들도 혼비백산이 되어서는 각자 짐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사색이 된 시어머니를 향해 손으로 현관 쪽을 가리켰어요. 아직도 안 꺼졌어? 당장 네 아들하고 이혼할 거니까 2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짧은 인연 정말 더러웠습니다. 잘 가세요. 제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께서는 분하다는 듯이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차마 반박하지 못하시고 집을 나가셨죠.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현관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선 한참 동안 몸을 떨었어요. 태어나서 그런 식으로 굴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남한테 감정적으로 소리 질러 본 적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서 몸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런데 진정이 되고 나니까 후회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제 행복을 늘 빌고 계시는 친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저 자신을 낮추며 살고 싶진 않았어요. 집으로 온 남편이 저한테 윽박을 지르는 모습에 솔직히 무서웠고 겁도 났지만 용기를 끌어모아서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그간 제가 당해온 것들만 모아도 충분히 증거가 된다면서 맞섰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꼬리를 내렸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내 행동이 너무 오바스러웠다며 사과를 하셨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이젠 아무한테도 끌려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 후로 복잡한 과정이 있긴 했지만 결국 이혼했어요. 친할머니와 고모들께서는 저에게서 대략적인 자초지종을 들으신 후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고 해주셨죠. 성급했던 결혼으로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네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얼마나 정신나간 작자들이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깨닫게 됐어요. 그 인간들 덕분에 제 집의 대출빚을 다 갚았으니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참고로 그 집은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을 때 팔아버렸어요. 안 좋은 결혼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파는 게 낫다고 고모들이 그러셨거든요. 다른 위치에 집을 샀는데 너무 잘한 선택이란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답니다.